네, 증시대담입니다. 이 자리에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첫날 또 이렇게 모셔갖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반기 돌아보면 사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로 보면 강세장이었습니다. 예, 좋았죠. 강세장이었는데 한국 주식도 그렇다고 빠진 건 아니지만 야, 이거 5%가량 오른 것 같고 만족해야 되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1분기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사실 좀 우리 증시 좀 별로였다라는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요. 네. 뭐 우리 센터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는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코스피의 그 시가총액, 저 그림에서 이제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가총액은 이미 2021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비해서 저 밑에 있는 파란 선, 저 코스피 지수는 저렇게 이제 박스피, 최근에 박스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결국 이 차트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주가가 84년 이후에 한 20배 오르는 동안에 주식시장은 그 사이즈, 시장의 전체 규모는 400배 늘었다. 예, 그 말은 결국 주식 공급이 20배 늘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 답답한 이야기고 실제로도 지금 올해 뭐 여러 그 상장 기업들의 그 상장이 본물을 이루고 있고 이제 지금도 또 청약받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주식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식 팔아서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 편입될 때가 상장 후 보통 이렇게 한 달 좀 더 지나서 편입되는데 그때 그 지나고 보면 이제 그 내부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보유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지수에 편입되니까 전체 시장에 강력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많이 미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뭐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이 전혀 안 된 채로 점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글로벌 환경도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달러 강세다. 달러. 예, 그래서 슈퍼 달러, 뭐 킹 달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 강세 국면이 출현할 때 저 EM 이제 저기 보면 EM 나누기 DM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EM은 뭐 한국,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고 DM은 미국, 유럽이잖아요. 근데 아까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은 뭐 그렇죠. 인도 정도 제외하고는 형편없는 성과를 보이면서 전체 성과 자체가 파란 선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신흥시장에 투입되는 돈은 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또 제약되는 그 돈들조차도 공급 과잉이 좀 이렇게 이제 중량을 부하를 줬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말에 그 배에다가 납을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경제에 지금 납을 차고 달리고 있는 중인데 공급 과잉이랑 납을 차는 데다가 앞에서 바람이 좀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역풍 하냐면 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 계속 강세인데 우리나라 굳이 들어올 필요 있나? 이 속에 EM 전체 시장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속도가 옛날만 못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간단히 보면 또 수요가 공급인데 수요가 이제 돈에 대한 수요라고 보면 우리가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서 수요 자체가 조금은 외국인이나 여러 가지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딘 증시 현황. 저도 이 시가총액하고 인덱스 여러 번 그려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시가총액하고 인덱스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약간 엇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갭이 있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달러화 강세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머징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수익률을 좀 돌아보면은 달러화가 좀 강하면서 이머징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 물론 그 안에서 인도나 대만은 좀 강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부진의 원인이 달러화였는데 달러가 또 강해지면 또 미국 주식은 또 압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국 주식이 더 갈까라는 고민 내지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대선도 있고 그렇죠. 미연준의 정책 금리 이제 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크게 빠질 거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 저는 이제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물가였지만 PC. 네. 예, 그 PC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뭘까? 네. 그게 결국 저는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단위 노동 비용. 예,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을 고용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10% 연봉을 올려줬어요. 네. 그러면 일단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해내는 일이 두 사람 몫을 한다. 아, 생산성이 좋다. 예, 생산성이 높다라면 그건 뭐 문제가 없잖아요. 이 음. 그림에서 이제 파란 선이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감 인건비. 네. 그리고 이제 파란 선 말고 저 붉은 선 약간 후행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근원 PC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건데 70년대 왜 그렇게 강력한 인플레가 왔었는지가 그림에 한눈에 나오는 게 네.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리는 노동조합들이 되게 강하던 시절이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되게 높아가지고 일단 물가 오르기 전에 먼저 임금부터 올려놓는 이제 그런 과정이 펼쳐진 게 저 파란 선인 거고요. 네. 그러다 이제 볼커 1982년 볼커 쇼크 이후에 저 파란 선이 마이너스 레벨까지 그렇네요. 내려간 다음부터는 이제 박스권. 그러다 2020년 코로나 때 트럼프가 이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재정지원금 방출하면서 그 실업수당을 후하게 줬잖아요. 그때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 급등한 게 그 뒤에 이제 인플레로 갔다가 네. 지금은 다시 단위 노동 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이 결국 생산성은 향상되는데 임금이 그만큼 못 오르거나 좀 덜 오른다라는 현상이고 네. 저런 일이 벌어질 때 기업 입장에서 아까 제가 어떤 근로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임금 10% 아니라 50% 올려주더라도 이익이잖아요. 두 명 네. 몫을 하니까.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마진이 왜냐하면 체감 인건비가 떨어지니까 원가 구조가 향상되니까 매출액이 유지만 돼도 원가가 떨어지는 만큼 이게 전부 마진이잖아요.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이익 전망이 최근에 상당히 상향 조정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미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려면 외부 충격,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금리를 인하하긴커녕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선언하면서 뭐 기업들한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네.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 폭탄을 펑펑 터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건들이 벌어지지는 않는 한 기업 마진 좋아지는데 주가 폭락한다. 뭐 이건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니냐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이지. 네. 지금 시장의 강력한 어떤 조정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닝이 좋고 여기다가 물가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이익률이 좋아지고 이익률이 좋아진 상황에서 주가는 지금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 자,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섹터, 최근에 이 혁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I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아까 주요국 증시를 보면 뭐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만 증시가 상당히 좋았던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AI와 관련된 밸류 체인인데 하반기에도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성에 좀 주안점을 준다면 미국 그리고 AI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네요. 네, 뭐 최근의 조정을 저는 기회다? 좀, 기회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 특히 그 기업들이 투자를 요새 엄청 많이 하는데 그렇죠.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살펴보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 받으러 오는 게 제일 크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재와 같은 AI 혁명에서 우리가 한 발 뒤처지는 순간 미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 공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장에서 그 뒤에 장기 수익률이 좋은 적은 없죠. 그러나 뭐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기 매출이 저렇게 늘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느는 걸 보면 그렇죠. 현재 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대단히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만들던 PC 혁명, 인터넷 혁명 때 저게 되겠어 했던 기업들이 다 뒤처진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 마음에 안 들지만 너무 비싸. 이러지만 저 매출을 보고 있으면
아, 급하구나. 음. 그리고 저게 이제 저 기세가 꺾이면 그때 우리도 2021년 말 22년 초에 테슬라 매출 꺾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전쟁까지 터져서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출의 급격한 증가세들이 꺾인 다음에 그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된다. 또는 주도주의 확산이 나타난다는 말은 오히려 시장이 정말 과열이고 버블이다라는 신호지. 지금 엔비디아를 가지고 왜 쟤만 독주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 차별화된 매출과 이익 성장에 또 눈밖에 나 있는 기업들 사이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건 시장이 건전하다라는 징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건전하다라는 징표. 그리고 우리가 8월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지금 월가나 컨센서스를 보면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사실 꺾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우려 상황은 사실 지금 얘기하는 환율에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이라는 부분들도 사실 성장으로 치환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미국의 성장성만큼 한국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일본의 엔화를 보면 야 이게 일본의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는 건가라는 고민도 되고요. 뭐 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일 재무장관이 2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과 엔 동시에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왔었던 그 흐름대로 계속 약세로 갈까요? 이게 이제 미국한테 달리는 일이지. 미국에 달려 있다. 야, 미국의 금리 예. 인하도 좀 필요하고. 우리나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대규모 개입, 한국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월 한 200~300억 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상승 추세를 잡지 못하고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데 그친다라는 건 결국 두 나라의 노력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두 나라 모두 다 어마어마한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조 7천억 불 정도, 우리는 8천억 불 정도의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결국 그 달러 가치 때문이다. 달러가 강해져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림에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이랑 그리고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미국 달러 가치인데 약간의 그 탄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 달러가 유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스위스라든가 일본, 캐나다 그렇죠. 같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G7 통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이걸 억제할 만한 나라가 결국 중국인데 중국이 요새 외환시장에 좀 약간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부 고시 환율이랑 역외에서 거래되는 우리도 이제 역외 선물한 시장이 한때 엄청 중요했었죠. 네.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있는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의 환율, 역외 환율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요새 계속 나옵니다. 결국 시장 참가자들은 이거 위엔화가 더 약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중국 정책 당국은 아니야 라면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외환 보유고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보고 가슴이 떨리거든요. 야, 이거 저러다 뚝이 한번 터지면 2015년 8월 같은 일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대해서 1,000원이 깨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불과 1년 뒤에 환율이 1,300원 갔던 기억들을 맞아요.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딱 1년 만에 300원 오르면 정말 무섭거든요. 무섭죠. 근데 그런 시장이 출현하게 됐던 방아쇠가 중국 위엔화의 변동성이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옆에서 양쪽에서 일본은 뭐 160엔까지 지금 160.88엔으로 나오는데 장중에 161엔 뚫었고 위엔화도 저러니 이제 전부 다 달러 강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환 보이고 열심히 써서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이제 또 미국 눈치 보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환율 시장 그리고 미국의 증시 이게 기결이 되면 또 달러와 강세까지 연결이 되는데 하반기에도 달러와 강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산 배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관건이거든요. 리밸런싱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리밸런싱. 네, 이제 4월에 금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네. 중국이 그때 이제 매수 중단해가지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됐는데 왜 중국은 그런 어떤 금을 사는가 하면 결국 미국 경제 좋을 때 금은 좀 부진하지만 반대로 사놓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아무래도 금값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현재와 같은 그런 시장의 여건들 속에서
미국 쪽에서 충격이 벌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음. 대한 다목적 포석을 갖고 금을 사지 않았냐 보여지는데 이제 그림에 파란 선이 나스닥 100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금값인데 오, 이게 재밌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최근 한 25년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나스닥 힘들 때 금 사두면 리스크 해지가 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까 지금까지 내내 엔비디아 좋고 미국 나스닥 더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뛰다 보면 조그만한 돌부리에도 걸릴 수 있으니 네. 금도 4월 이후에 조정이 컸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스닥 해지용이다. 또는 리밸런싱,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너무 찼다 생각되면 조금 소액이라도 이런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부러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가지만 사실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런 어떤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도 그 대안 중에 하나로 편입을 하는 것을 좀 권고를 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